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오후, 박은혜 여사는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보았다. 뜨거운 햇살 아래 늘어진 능소화만이 시간의 더딤을 알리는 듯했다. 텔레비전 소리는 의미 없이 공간을 채웠고 가끔 울리는 전화벨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대부분은 스팸 전화이거나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넓던 집은 이제 은혜 씨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이것 좀 써보세요. 심심하실 때 친구도 만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요. 얼마 전 딸 수연이 건넨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가 마냥 낯설고 두려웠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금씩 만져보기 시작했다.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손자 손녀의 사진을 보고 멀리 사는 친구의 소식을 접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톡이라는 노인들을 위한 SNS에서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쪽지가 왔다. 그가 올린 멋진 풍경 사진에 은혜 씨가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 계기였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올려주신 능소화 사진이 참 곱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 고향집 마당에 능소화가 있었지요.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그의 첫인사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은혜 씨는 어색하게 답장을 보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심심해서 찍어 올린 겁니다. 하하, 겸손하시기는요. 사진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독일에 파견 나와 있는 사업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곳 생활이 외롭던 차에 선생님의 글을 보니 위안이 되네요. 강민준. 그는 자신을 5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한눈에 보기에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은혜 씨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준 씨는 은혜 씨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다정한 말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은혜 씨가 젊은 시절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역시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넘치십니다라며 존경심을 표했다. 은혜 씨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익숙했지만 이렇게 순수한 존경과 관심을 받아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외로운 타국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다고 했다. 어딘가 자신과 닮은 그의 처지에 은혜 씨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선생님을 은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왠지 선생님보다는 그 편이 더 다정하게 느껴져서요.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은혜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는 민준 씨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는 은혜 씨가 좋아하는 시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가끔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녹음해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 씨는 민준 씨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어느덧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준 씨는 곧 독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혜 씨,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은혜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황혼에 찾아온 로맨스. 꿈에도 생각지 못던 일이었다. 며칠 후 민준 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은혜 씨, 큰일 났습니다. 믿었던 현지 파트너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제가 평생 공들인 프로젝트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저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염치 없지만 은혜 씨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의 눈물 어린 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속일 리 없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밤새 뒤척이던 은혜 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민준 씨가 알려준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돈을 보낸 후 민준 씨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는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은혜 씨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은혜 씨는 망설였지만 이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은혜 씨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의 말에 또다시 흔들렸다. 이미 2천만 원이나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그 돈마저 잃을 것 같은 불안감도 작용했다. 결국 은혜 씨는 적금 통장까지 깨서 1,000만 원을 더 보냈다. 그 후로도 민준 씨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세관에 문제가 생겨 통관 자금이 급하다 등 이유는 끝없이 이어졌다.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은혜 씨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민준 씨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그가 보내주는 다정한 메시지와 사랑 고백만이 힘겨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주변 사람들은 은혜 씨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인 김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안색도 안 좋고 혹시 그 사람 때문이야? 통화하는 거 몇 번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돈 문제라도 있는 거니? 은혜 씨는 정색하며 쏘아붙였다. 영수가,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가 질투하는 거니?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영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혜 씨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 지훈도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평소보다 부쩍 통화가 잦아졌고 가끔 큰돈이 필요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다 큰 어른 일에 네가 왜 이렇게 참견이냐. 은혜 씨는 매번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아들의 걱정을 외면했다. 자식에게만큼은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갈수록 민준 씨와의 연락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예전처럼 살가운 메시지도 줄어들었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돈을 요구할 때만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은혜 씨는 불안했지만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렇다. 조금만 참아달라.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은혜 씨 곁으로 달려가겠다는 그의 말을 믿으려 했었다. 그가 보내준 사업 계획서나 회사 소개 자료들도 다시 보니 어딘가 허술하고 조잡해 보였다. 하지만 은혜 씨는 애써 눈을 감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자신의 지난 몇 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거의 다 왔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세금 문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당장 500만 원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은혜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은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연금마저 해약해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이 돈만 보내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결국 은혜 씨는 마지막 남은 연금까지 해약하여 민준 씨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공항으로 마중 나갈 준비를 했다. 몇 년 만에 미장원에 들러 머리도 하고 가장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민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의 실버톱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공항 대합실에 홀로 남겨진 은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속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원망스러웠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배신감, 수치심, 자책감, 그리고 한때나마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허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다니.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지훈이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며칠 사이 바싹 마르고 경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지훈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지훈의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에 은혜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제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질책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은 즉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신속하게 강민준의 계좌와 IP 주소 추적에 나섰다. 동시에 지훈은 어머니가 강민준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진들이 실제 독일 사업가가 아닌 이름 모를 외국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준이 보내왔던 회사 홈페이지 주소는 가짜였고 그가 언급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허구였다. 결정적으로 지훈의 친구는 강민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한 대포폰 번호와 연관된 다른 SNS 계정들을 찾아냈다. 그 계정들은 박은혜 씨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심지어 강민준이 박은혜 씨에게 보냈던 감미로운 시 구절이나 노래 녹음 파일까지 다른 여성들에게 그대로 사용된 흔적도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은혜 씨는 아들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푸른솔 강민준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다. 한때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던 그의 다정한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강민준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은혜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유리창 너머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짜 강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사진 속 멋지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하고 평범한, 아니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 그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기꾼이었다. 은혜 씨는 깊은 허탈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강민준은 이미 빼돌린 돈을 대부분 탕진한 후였다. 은혜 씨가 잃어버린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는 상습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이 은혜 씨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 씨는 한동안 깊은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한때 삶의 활력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어버렸다. 그런 은혜 씨 곁을 묵묵히 지킨 것은 아들 지훈과 딸 수현 그리고 오랜 친구 영숙 씨였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수연은 죄책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와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했다. 영숙 씨는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은혜 씨를 찾아왔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 대신 묵묵히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함께 화를 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은혜야,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내 잘못 아니라는 거 이제 알잖아.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아직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은혜 씨는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이 알아봐준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았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억눌렀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은혜 씨는 오랜만에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다. 한동안 돌보지 못했던 화단에는 어느새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난초 화분을 떠올렸다. 민준 씨에게 빠져 지내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화분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베란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난초 화분을 살펴보니 잎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뿌리 근처에서 아주 작은 새순 하나가 힘겹게 돋아나고 있었다. 은혜 씨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화분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기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다시 돋아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은혜 씨는 큰 결심을 한 듯 스마트폰을 들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실버톡 앱 아이콘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